그러면은 아이고 저기 106페이지를 펴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적인 것에 헤매면은 절대 실력이 늘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민법 시간에 뭘 배우고자 하는가 그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지금 체계를 안 잡아놓으면 앞으로 엄청 힘들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목표를 정하고 민법은 실체법이다. 따라서 이런 걸 배운다. 목표를 딱 정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개별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실체법은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 규례놓은 법이니까 이거 하나 배운단 말이야. 매매 같으면 매도인은 이제 소유권 이전을 의무 부담하고 매수는 반대의 권리 갖고 매수는 대금지급 의무 부담하고 매도인은 반대의 대금지급 조건 갖고 이런 이제 권리의무가 발생이 되고 이런 권리의무를 우리는 법률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리 있으면 타방은 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권리를 기준으로 달리 표현하면은 이 법률 효과를 권리 변동 1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하나 배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민법 공부 전부고 따라서 이제 이 법률 효과 바꿔 말하면 이제 권리 변동에 관해서 배우고자 한다. 이게 이제 민법 공부 전부다. 문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권리의무가 왜 발생이 되는가?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매매를 하니까 이 계약관계 등이 형성이 되니까 이게 원인이 돼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권리의무가 생기더라. 우리는 이 계약과 같은 것을 뭐라고 불렀다? 의사표시, 청약, 성락, 의사표시를 요소하는 법률효과다. 그래서 이런 거를 법률행위라고 불렀다. 따라서 이제 이 법률효과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이 되더라. 그러면 왜 이제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대부분 법률효과가 발생이 되냐? 저번에 이걸 하나 가르쳐 줬어요. 민법의 최고 원리를 흔히 학자들이 사적 자치원칙 요리 이야기를 하고 이 사적 자치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법률행위니까 이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의무, 법률효과가 생기더라. 이 사례에서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이 갑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건물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하더라. 예를 들어서 매매하겠다 의사결정했다. 그러면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매매계약 체결하더라. 요게 사적 자치원칙.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실현을 시킬 때 이 계약을 통해서 실현을 시키니까 아무래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의무가 생기더라. 이거 한 줄 공부하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고 해서 우리는 먼저 이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걸 집중적으로 일단 공부를 했고 예컨대 이런 식으로 법률행위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일단은 법률행위가 성립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무엇도 갖춰야 되고 흔히 말하는 효력요건도 갖춰야 되더라. 그래야 실제 법률효과가 발생 유효라 그러더라. 대신 이제 성립은 됐을 때 효력요건을 못 갖추면은 그걸 무효락한다. 따라서 이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는 이것 딱 하나니까 공부하고 말 것도 없다고 말이야. 이런 개혁관계가 발생이 될 때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 가치 판단하는 것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란 말이야. 유효가 되면 권리의무가 실제 발생하고 무효가 되면 권리의무가 발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일단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걸 하나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걸 배웠다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권리의무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하는 방법이 이 칠판의 사례처럼 자기가 직접 매매함으로써
직접 법률행위 하면서 권리무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지금 요 과정이라고 말할게.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바쁜 사람이다 해서 내 건물을 내가 직접 매매할 시간이 없다, 그런 경우는 타인을 시켜서 이런 일을 우리는 임의대리인, 또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정신 능력이 뒤떨어지니까 사무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더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매매할 능력이 안 되더라, 그런 경우도 타인을 통해서, 이런 사람 우리는 법정 대리인, 이런 대리를 통해서 내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대신하도록 하고, 그러면 내가 매매한 게 아니라 내 시다발이 대리인이 매매를 했다 그 말이야. 대신 이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무는 내가 직접 매매한 건 아니지만 누가 갖는다? 내가. 그러니 이런 권리무를 얘가 취득하는 방법이, 내가 이 건물 매매를 직접 함으로써 권리무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바쁘거나 사무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면 다른 사람 대리를 통해서 매매함으로써 권리무를 내가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제 이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는 이어서 대리 공부를 했다고 말할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대리 과정이 끝나면 순서 잘 보라는 거요. 법전 순서를 분필 하나 줄면은 지금까지 배운 것 저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법률행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통해서 권리무 취득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리 공부를 마스터를 했고, 대리가 끝난 다음에 저번 마지막 시간에 이제 뭘 공부를 했느냐. 지금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효력요건 갖추면 유효고 못 갖추면 무효라는 거예요. 따라서 효력요건을 못 갖추면 일반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데, 이게 다 무효가 되면 또 공부할 필요가 없을 건데, 간혹 가다가 무효 사유가 아니라 뭐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더라,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더라,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효력요건을 못 갖췄지만 어떤 거는 무효사유 해당이 되고 어떤 거는 취소 해당이니까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는 파트가 요 대목이요. 요걸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 여기 해당되는가, 우리가 저번 주에 마지막 정리를 끝냈어요.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로 어디 가서 나 민법 공부 좀 했다 명함 드릴 정도 실력은 된다 그 말이요. 왜냐, 우리가 시험 빼면 안 들어가는 민법은 1118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지만 이거를 크게 이제 나누게 되면 세 덩어리로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권리, 주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자연인, 법인이 있고, 우리가 자연인 마스터했고, 그 다음에 뭘 대상으로서 권리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가, 그게 권리 객체. 오늘 이따 이게 다시 나오지만 이게 대표적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가, 요게 권리 변동이고, 이 권리 변동원이 이따가 물권법 들어가자마자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 저 칠판에서 하라처럼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상속처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다른 말로 법률의 규정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이제 법률행위가 중개부 대상이 되니까 이 민법을 크게 세 등으로 나누었을 때 이 법률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요거 하나를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데, 요걸 이제 펼쳐놓은 것이 지금 요거죠. 요걸 펼쳐놓은 거 요거잖아.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으면은 정말로 민법이 이렇게 세 등으로 되어 있다, 그중 핵심이 법률행위다, 법률행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권리물을 발생시키는가, 여기까지 마스터했으면 어디 가서 명함 드림일 정도는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민법 총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민법의 기본 원리를 배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튀어나온 것이 오늘 간단히 배우고자 할 조건 기한인데, 그러면 조건 기한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민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깨우쳤다는 거예요. 조건 기한이 나오는데 이 조건 기한이 왜 나오는가를 잠깐만 살펴보자 말이에요. 지금 조건과 기한을 구별할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래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조건이고,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기한이다. 이리 구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갑의 을에게
당신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우리는 징여라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조건부 징여를 했다는 거. 이 의뢰한 사람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지 떨어질지는 장래 돌아가기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이런 게 조건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까지 일단 맞선 다음에 왜 이런 조건 기한이 나오는가 잠깐만 생각해 보자 말이야. 시험에서 물론 조건 기한은 출제 비중이 가장 낮아요. 통상 이제 한 문제 나오든가 올 시험처럼 아예 한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이렇게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 종착역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시험범위 안 들어간다고 해서 또는 출제 비중이 낮다 그래서 제껴버리면 시험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민법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출제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제발 X표 치지 말라 그 말이야. 출제 비중이 높다다 별표 5개 치지 말고 이건 낙방의 지름길하게 별표 5개 치면 맨날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 이해 못하는 거야 이게. 이걸 모르게 되면 제발 이 짓거리 하지 마라 말이야. 앞으로 공부하실 때 모르자 선생이 강약 조절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근데 그 서선에서 끝나야지. 거기만 계속 별표 치고 언더는 치고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거 아시면 뭐하게? 어차피 못 푸는데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 하지 마라. 실력 절대 늘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묻는다 말이야. 조건 기에서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이거예요. 틀림없이 또 잊어먹었을 건데 이 사례에서 당신이 시험에 합격하면 아빠한테 주마 조건부 징여를 했어요. 이것도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됐는가 이걸 집중 물어보니까 하세요. 또 내 구조가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제가 시간 중에 성립되냐 물으면 무조건 성립됐다고 대답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게 법률행위가 성립조차도 안 되면 불성립이기 때문에 무효냐 유효냐 따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항상 전제했잖아요. 이런 계약이 발생되면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 하나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유효 무효가 되려면은 항상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 된다니까요. 또 잊어먹었다고 말이에요. 내 구조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것만 했으면 이 한 문제 맞춘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는 시험에 단답식으로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 이 사례 같으면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냐 효력요건이냐 이게 단답식으로 하도 물어보는데 물어보면 이거 성립요건 고르면 큰일 나쁜단 말이야. 이미 법률행위가 뭐는 됐으니까 성립은 됐으니까 이것도 증여계약은 성립은 됐고 그러면 만약 합격하면 이 조건이 없으면 증여효력이 바로 발생이 되고 갑은 무상으로 아파트나 소유권을 얘한테 이전해 주겠지만 여기 조건이 붙으면 증여계약은 이미 성립은 됐지만 증여효력은 아직 발생이 안 된다 그 말. 뭐 할 때까지? 우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조건이 성취할 때까지 증여효력은 아직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고 따라서 여기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 성립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에 해당된다? 효력요건에. 자, 우리가 앞에서 뭐를 공부를 했느냐? 지금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공부할 때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성립요건, 효력요건 그거를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효력요건에서 이것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조건부 법률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분명히 이 증여가 효력을 발생한 효력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법률행위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효력요건이 아니라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만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요건이라 해서 이런 거를 이 조건부 법률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를 특별자를 붙여서 특별 효력요건 요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전부터 상관이 없지만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이다. 이거는 하도 물어보니까 단답식으로 잊어먹지 않도록 하나 말이야. 또 묻는다 말이야. 이걸 이제 말로 이제 바꿔서도 물어보는데 맞는 거 확인해 보자 말이야. 조건이라 하면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맞는 거 확인하세요. 조건이라 하면 법률행위 성립 여부를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이거 10사람 중 9사람이 틀리고 나오는데 이건 당연히 잘못되어 있죠. 지적하세요. 잘못된 데를. 공부 못한 사람 주특징이 이런 거예요. 예? 조건 기한이나 차이점만 똥된 잡고 이게 쌍팔년도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건은 장래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학생사 의존한다. 이것만 딱 보이는 거야. 조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맞다. 이렇게. 요즘에 이런 걸 물어보는 촌놈이 어디 있나요? 에이? 이 쌍팔년도 공부하고 있다. 1980년도 공부를. 민법의 기초가 이거라니까 요거 깨우치겠는가를 여기 잘못됐잖아. 성립 여부가 아니고 성립은 됐으니까. 거기 서술 부분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아주 중요하니까 눈으로 읽어보세요. 조건에서. 효력 발생이나 효력 소멸 여부를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니까요.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그 말 알아들어요. 성립 여부가 아니라고. 성립은 이미 됐기 때문에 여기서 성립 요건 안 하고 내가 가르치는 말 바꾸니까 또 틀리고 나오잖아요. 이게. 예? 말 바꿔보니까. 그래서 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외운 대로 시험에 안 내주면 민법은 사례까지 다종당에 응용을 하기 때문에 동철이가 고추 먹고 맴맴 좀 하지 말라 그 말이. 언제까지 동철이 자꾸 맴맴 하고 있냐고 말이야. 요거를 지금 맞은 걸로 하려면 이 조건의 성취는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효력 성립 여부가 아니라 성립 여부를 장래 도락기적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그러면 성립 요건이 덮은다 그 말이야. 이 말 알아들어요? 이걸 뭘로 바꿔서 책에 있는 것처럼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을 장래 도락기적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그래야 맞다. 요걸 묻는 게 이 악구조를 시험에서 낸다 그 말이야. 이 정도에서 알아들 수 보고 따라 다시 이야기하지만 법공부 기초가 이거예요. 법률행위가 성립됐냐, 그 다음에 유효 무효냐, 요 가치 판단하는 것이 법공부 전부니까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소한 법률용 하나에 목숨 걸지 말라고 말이야. 이런 데 목숨 걸면 법공부 영원히 못하기 때문에 이 틀 잡는 데 전력 투과하라고 말. 그럼 혼자 공부해도 되니까. 성립됐는가, 성립됐을 때 유효인가 무효인가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법공부 전부니까. 조건부 법률행위도 법률로서 이미 무엇은 됐다? 성립은. 무조건 성립했다고 대답하라니까요. 그래야 몇 개라도 더 맞추니까. 공부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들어도 왜 내 구조를 못 바꾸나요? 지금 이 기초문당에서 내 구조를 안 바꿔놓으면 1월달부터 공부할 때 뒤지게 고생한다고 말이요. 개발 세발 돼가지고. 이 정도에서 알아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의 종류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다른 거는 놔두더라도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요거는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유는 이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시험에 낼 일은 없는데 이걸 모르면은 물권법이나 특히 계약법 들어갔을 때 시험에 중요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게 돼요. 이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대거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지금 주시시켜 주는 게 아니고 이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은 이것만 확인하세요.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이 되는가? 그러면 정지 조건 그래요. 거꾸로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이 되는가?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소멸이 되면 해제 조건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정지 조건 같으면 당신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벤츠 한 대 사줄게. 그러면 운전면허증 취득하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벤츠 하나 사준다, 공짜로 준다, 증여 효력이 소멸되느냐 발생하느냐,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거는 정지 조건에 해당이 되게. 또는 당신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이제 사줄게. 그래도 물론 공부 안 하겠지만 이 조건이 성취되면 아파트 사주는 효력, 증여력이 발생되니까 정지 조건. 여기서 공인중개사님 합격하면은 분명히 정지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에서 해제 조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꿨을 때 당신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겠다. 시험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 지급하겠다. 번역하세요. 조건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뭐 하면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죠.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 지급할 때 말을 번역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요 합격하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법률형 효력이 소멸하는가요? 발생하는가요? 지금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지급의 효력이 소멸되잖아요. 지급을 중단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 왜 이거를 뿌듯불 똑같이 예를 들어주냐 그러면 선생 의도하고 달리 이걸 외우기 때문에 그래요. 공인중개사님이 합격하면 아파트 주겠다. 자, 정지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력이 발생이 되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공인중개사 합격하면은 언제나 정지 조건 이렇게 외압 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밑에 거는 똑같이 공인중개사님이 합격하면 이 조건이지만 요거는 이제 해제 조건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밑에 거는. 위에 거는 정지 조건이고. 따라서 뭘 확인하자?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앞에 확인하지 말고 똑같은 것도 정지 조건이 될 수도 있고 해제 조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조건이 성취됐을 때 법률형 효력이 발생이 되는가 소멸하는가 이걸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기한과 관련해서 하나만 생활 상식이기도 하고 나중에 저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원래 이제 기한은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기한에 해당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나의 부가 사망하면 1억 원을 변제하겠다. 그러면 나의 부가 사망하면 여기 저 문구상으로는 이게 마치 조건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구별하면 큰일 나고 이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은 언젠가 한 번쯤은 도래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건이 아니라 문구상으로는 사망하면 조건처럼 표현하으나 그렇게 구별하면 안 되고 이거는 당연히 기한에 해당이 될 것이고 언젠가 한 번쯤 사람은 죽으니까 다만 언제 사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흔히 불확정 기한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한의 개념 딱 염두에 두고 기한에서 이제 반드시 깨우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이거 하나만 이거는 이제 시험을 떠나서 생활 상식이기도 하니까 예컨대 이제 갑이 2015년 3월 20일 날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일단 이자를 받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하자 말이야. 이처럼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해주는 계약을 글자 그대로 이자부 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 대차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빌려준다 그런 이야기야. 임대차, 임대차도 요 대차란 말 들어가죠. 물건을 빌려준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금전을 대여해주는 계약,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이자부 소비대차 계약 그래요. 이걸 이제 갖기로 한 날이 2017년 3월 20일이라고 가정을 하자 말이에요.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기한이고 아까 사망하면 요거는 불확정 기한이지만 요거는 기한이 딱 못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확정 기한 그렇건데 문제는 이제 이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우리가 기한의 이익 그래요. 여기서 분석을 해보면 이 채무자 을 유시간편을 빌리면 소비차주라고 부르는데 이 채무자를 빌려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비차주, 채무자는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는가? 얘는 이게 변제 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차주,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해도 좋을 이익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채무자, 소비 차주가 갖는 기한의 이익 거래요. 거꾸로 소비 대주,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그러면 대주는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갖는가? 이 대주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달 이자를 또박또박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따라서 이 대주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갖는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갖게 되는데 요게 채권자 대주가 갖는 기한의 이익이다 말. 이렇게 감 잡았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자분 무슨 계약을 하면 양자 모두 기한 이익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요걸 이제 무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꿔버리면 얘는 여전히 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니까 차주,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갖겠지만 채권자는 무이자부 소비대차 경우는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얘가 갖는 기한 이익은 있다 없다 없고. 내용 보겠나요? 이거 생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시험을 떠나서. 따라서 무이자부 무슨 계약을 하면 소비 차주 채무자는 여전히 기한 이익을 갖겠지만 이때까지 변제 안 해도 되니까 채권자는 기한 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한을 이제 왜 붙여놓는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채무자 해금 이때까지 변제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서 통상 기한을 붙이는 거 그렇게. 그러니 채무자는 이때까지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채무자가 갖는 기한의 이익이라 그 말이요. 따라서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가? 이 기한을 붙여놓은 이유로 볼 때 채권자 말고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요거는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요. 요거 이제 153조 1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기한을 붙이는 이유로 볼 때 기한 이익은 통상 채권자 말고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걸 이해를 했으면 또 한 가지 걸 이제 깨우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 그 말은 원래 변제기한 2017년 3월 20일인데 얘가 돈이 좀 마련이 되니까 2016년 1월 10일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채무자 소비 차주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해도 되는데 기한이익을 갖는데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했다 그 말은 채무자가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기한이익을 뭐했다? 포기했다 그 이야기요. 이런 거를 기한이익의 포기라고 그래요. 문제는 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그러면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걸 검토를 하라는 건데 이자부 소비대차처럼 상대방 채권자에게도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얘도 지금 만약에 채무자가 돈이 장만이 됐다고 해서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변제를 해버리면 이 채권자가 손해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얘는 이자부 소비대차니까 원래의 이행기까지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얘가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얘가 기한이익을 포기를 해버리면 따라서 상대방 채권자에도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을 해야지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손해는 원래 이행기까지 이자를 말할 거니까 요 이자를 요때 지급을 해줘야지. 요게 얘가 입은 손해니까 지급을 해줘야지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 이야기요. 쉽게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근데 돈이 좀 장만이 되니까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변제를 하고자 한다. 은행에서 째까닥 뭘 요구를 하더라. 중도에 해지를 했으니까 해지 수수료 내라 그러죠. 왜 내라 가는지 이제 알아들었죠?
그러나 은행 담당자 꼬장 부리지 마세요. 이 새끼 웃긴 새끼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돈을 당겨서 미리 갚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왜 상한 해지 수수료 내락하느냐. 그것도 어떨 때는 몇백만 원씩. 꼬장 부리지 마세요. 그거 당연한 거야.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은행 직원들한테 꼬장 부리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나중에 기한익도 썸머가 되니까 이해를 잘해두고, 그 다음에 물건법을 펴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모든 신경을 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자 민법의 기초를 배웠고, 방금 가르쳐드린 조건 기한은 뭐 때문에 마지막 나왔느냐. 요거는 이제 이 법률행위와 성립되고 효력요건 갖추면은 정상적으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사적 자치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자마자 효력이 즉시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얘 자유라고 말이야. 얘가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아빠도 줄게, 여기에 법률행위 효력을 장려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사적 자치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 기한이 보너스 식으로 마지막에 나온다면 사적 자치 원칙을 이해하고 있나, 그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법도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민법 첫 시간에 민법 체계 잡을 때 가르쳐 줬어요. 먼저 우리 민법에 물권의 종류가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다 치고, 물권의 종류가 총 8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권의 종류가 이 8종류 물권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별이 돼요. 통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 크게 둘로 구별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데, 누구나가 쉽게 알아듣는 소유권하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완전한 물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소유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물권을 제한물권 하고, 여기 이제 제한물권에서 유시간 표현을 빌면 소유권의 어떤 측면을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사용가치를 제한하는 것을 용역물권, 교환가치를 제한하는 것을 담보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용역물권에 해당되는 것이 쉽게 나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다. 사용 수익의 뒷골랑길 따져 용역물권,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무 부동산 빌려 쓰는 물권,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임차권하고 비슷한 물권들이다. 나무가 빌려 쓰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었고, 여기 이제 담보물권은 채권담보에서 설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질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돼서 해서 6개다가 가장 기본이 되고 완전한 물권이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점유권하고 총 8개 종류 물권이 우리 물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8개 종류 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는 물권의 기본 원리들이 있을 건데, 이것도 첫 주에 다 가르쳐 줬어요. 이 물권의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물권법 총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권의 기본 원리를 배운다. 물권법 총칙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 원리를 다 배우고 나면 물권법 강론이다. 그래서 이 8개 종류 물권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따라서 첫 번째 주에 주식적인 것처럼 여기 물권법의 경우도 물권의 기본 원리가 핵심이고 물권법 총칙이, 요걸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극단적으로 나머지는 혼자 공부해도 돼요. 참고적으로 법과학에서는 저도 우리 스승님들한테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요거는 내가 조금 배웠어요. 나머지는 나 혼자 다 공부했다고 말이에요. 왜? 물권의 기본 원리 알면 어른들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개사는 그게 안 되니까 미주알, 코주알이 세월 보내고 앉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전력 투과라고 말이에요. 요거 제대로 배우면 등기법 공부 거저먹히고 물권법 강론 거저먹히고, 등기법에서 직방으로 요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 다음 이 8개 종류 물권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험에서 제외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질권만 우리 시험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점유권을 비롯한 나머지 7개 물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해서 성립이 된다 그래서 흔히 부동산 물권 요리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점유권은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다 점유권 성립하고, 소유권도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여기 용익물권은 이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나무 그러니까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빌려 쓰는 물권이 용익물권이니까 요거는 객체가 전부 부동산이 돼요. 그 중에서도 지상권, 지역권은 부동산 중에서 오직 토지만이, 전세권이죠. 토지 이외에 건물도 전세권을 객체화되고, 실무상으로는 이제 주로 건물 전세권이 많이 활용이 되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에 유치권도 동산, 부동산 불문한데 여기에 질권은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동산을 객체로 해서 질권이 성립이 돼요. 그 외에 이제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권리 질권에 따라서 권리를 객체로 성립되고 부동산을 객체로서는 질권이 설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저당권은 부동산이어야 되고, 따라서 이제 8개 물권 중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을 객체로 성립될 수 없는 물건이 딱 한 개가 있는데 그게 질권이에요. 따라서 여기 동산은 이제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질권만 우리 시험에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시험에 들어가요. 그래서 물권법이 이렇게 이제 틀이 잡혀 있고, 먼저 물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로 물권이란 권리에 대해서 특질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참고적으로 물권법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가 전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총칙에서 법의 기본 원리 배우듯이 물권법도 물 흐르듯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술술 연결 지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아주 쉬운데, 이것도 토막을 치우면 이거 공부하기 엄청 다 외워야 되니까 그런 공부 제발 하지 말라고 말이고. 살인은 정말로 나쁜 거지만 살인은, 그중 토막 살인은 정말로 추접스러운 짓거리예요. 토막 낸다는 건 정말로 사람 위해서는 안 되고, 공부도 토막식으로 하면 안 되고, 토막이라는 말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따라서 이제 물권법도 물 흐르듯이 연결지어서 공부하기 위해서 물권의 특질을 지금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흔히 개념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권은 물건을 직접 더 나아가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물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요거는 이미 우리가 두 번째 주에 프린트물을 통해서 물건을 어떻게 우리 밑에서 분류하는가, 부동산, 동산, 주물종물, 온물과실, 야물딱지게 마스터를 했고, 요거는 이제 기본서를 찾아도 물건이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물건 자체는 시험범에 제외되기 때문에 프린트물을 시간 나는 대로 100번을 읽든 10,000번 읽든 읽으면 읽을수록 점수는 일초일장하니까 요거는 이미 가르쳐 줬으니까 다시 한번 프린트물 통해서 여러분 몫이니까 다시 하게요. 물건도 부동산, 동산부터 구별하고 주물, 종물, 온물, 과실, 이 종물, 과실한 말도 하도 민법 교재에 튀어나오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표정 잡고 시험장 가보이 점수 안 나오니까 초장에 정말로 공부 잘해놓으라고 말이야. 나중에 하면 쪽팔려서 누구한테 물어도 못 봐요, 이런 거는. 근데 계속 나와요, 종물, 과실이. 이건 모르면 10점은 날라가. 얼마나 답답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프린트물 미리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읽으라고 말이야. 완벽하게 소화시킬 때까지. 따라서 물건은 제외하고, 이제 직접 베타적으로 지배한다. 요걸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또 있다고 말이야. 이 물건 하나만 독자로 놓고 물건의 특질을 파악하면 우리가 이제 특질이 뚜렷이 안 나타나니까 물건 못지않게 우리 교재에서 제 입에서 계속 반복해서 튀어나오는 것이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더란 말이야. 이 물건하고 채권을 같은 재산권의 점에서
비스무리하고, 그래서 물권법, 채권법을 우리가 재산법 그러죠.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시간 중에 그렇게 많이 써먹고 교재에서 튀어나오는 채권이란 권리하고 같은 재산권이니까 비교를 해가면서 물권의 특질을 파악을 하자 말이에요. 흔히 이제 채권은 개념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양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 물권 그러면은 소유권 일단 떠올리고, 공부를 한번 해본 사람은 이제 지상권도 알고 뭐 전세권도 알고 저당권도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소유권이니까 물권 그러면 일단 소유권을 물어서 떠올리고, 문제는 채권인데 특정인이 특정인에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게 채권인데, 우리가 저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채권 그러면은 돈 빌려준 것만 떠올리게 돼 있어요. 갑이 어렵게 1,000만 원 빌려줬다. 우리는 분명히 이걸 채권이라고 이야기하고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그러고 이 사람을 채무자 요리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이것도 채권은 채권이에요. 특정인 의뢰 특정인 가격에 1,000만 원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채권은 채권인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 채권이라 그래서 흔히 금전 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채권에는 이런 금전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물건을 이해하기 위한 대비로서 말하는 채권은 이런 걸 떠올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게 뭔지, 채권을 돈 빌려준 것만 떠올리고 앉아있으면 원천적으로 법 공부는 할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따라서 채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떠올리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지겹도록 제 입에서 반복되는 소리, 실체법이니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개별 당사자가 어떤 권리를 갖느냐,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고,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해줄 의무 부담하고, 얘는 차임을 반대급 플러스 사용대가 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것이고, 건물 좀 빌려주라 청약, 알았다 빌려줄게 성납, 또 잊어먹었을 건데 집에서 부지런히 연습하세요. 얘가 좀 빌려주라 청약했다는 것은 네가 건물 빌려주면 나도 월세 차임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이게 청약이니까. 빌려줄래 청약했다는 것은 차임을 지급하겠다 뭐한 것이다 의혹했다. 그러니 의혹한 바에 따라서 뭐한다 차임 지급 부담한다. 또 잊었겠지만 집에 가서 부지런히 연습하자고. 얘가 승낙했다 빌려줄게 그 말은 네가 대가 차임 지급하면 나도 빌려줄 용의가 있다. 빌려주겠다고 의혹하고 있으니까 의혹한 바에 따라서 사용수익해주는 뭐 빌려주는 뭐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야. 또 연습 안 했더니 또 이게 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겠지만 여러분은 부지런히 연습하라면 이런 걸 스스로 언제까지 이거 해줄 수는 없으니까 반대 권리 가질 것이고, 얘는 이제 따라서 사용 수익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가질 것이고, 얘는 차임지급 의무 부담할 것이고, 이런 권리 의무가 생긴다. 요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임차인이 갖는 사용 수익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이 예컨대 전형적인 채권에 해당이 되는데, 특정인 의리, 특정인 갑에 대해서 사용 수익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이런 게 채권인데, 이거를 학자들은 말이 길기 때문에 압축을 시켜서 민법 교재 제2에서 그렇게 등장하는 임차권이라고 부른다 말이야. 따라서 현행 민법상 요 임차권이 전형적인 채권인데, 옛날 초창기 시험에서는 임차권이 현행 민법상 채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부터가 시험에 나오는데, 요즘 21세기 15년이 지난 시점에 이런 걸 낼 리는 없고, 그러나 임차권이 채권이다 이 말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법에서 그렇게 중요한데, 왜 채권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라는 소리고, 임차권이 왜 채권인도 모르면서 악백백 서는 사람들 부지기수라고 말이야. 이해했으라 보고, 그 다음 거꾸로 그러면 요 임대인이 사용수익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요게 지금 채권이기 때문에
요 의무가 반대로 뭐에 해당되느냐? 채무에 해당이 됐거나 요 의무가 곧 그 다음 얘가 갖는 차임지급 청구권, 요 임대인이 갖는 이것도 특정인 갑이 특정인 을에게 차임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이것도 채권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차임지급 의무 이게 이 채권에 대응해서 채무라고 표현도 한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채권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사례가 나오면 순식간에 판단하라고 말이요. 예컨대 목적물 사용 수익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채권자고 임대인이 채무자고, 차임 지급과 관련해서는 누가 채권자인가요? 임대인이 채권자고 임차인이 뭐고? 채무자고. 이런 걸 순식간에 판단하라고 말이요. 할 수 있겠나요? 매매도 마찬가지고. 매매 떠올리세요.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누가 채권자인가요? 이런 걸 빨리빨리 판단했다. 이거 판단이 안 되면은 문제 제 시간에 도대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매매를 했다. 매매 결과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 부담하고 그에 대응해서 매수는 소유권의 채권 갖는다. 반면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 부담한다. 그에 대응해서 매도인은 대금 지급 조건 갖는다. 매수인이 갖는 소유권의 청구권, 돈 많을 거면 채권이죠. 이것도 돈 달라는 채권은 아니죠. 소유권 넘겨달라는 채권이고, 그럼 이에 대응해서 얘가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니까 채무 부담하고, 대금 지급 조건도 채권이죠. 그에 대응해서 얘는 채무 부담하고,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채권자죠. 매수인이 채무자고,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죠. 사례 문제 풀 때 이런 거를 1초도 숨쉬기 전에 빨리빨리 판단하면 그래야 사례 문제 빨리 푸니까. 따라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 앞으로 민법 교재에 채권 채무란 말이 엄청나게 튀어나와요. 특히 계약법 들어가게 되면 이때 돈 빌려준 것만 떠올리고 앉았으면 처음부터 민법 공부는 물 건너가니까 이런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채권 채무를 빨리빨리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를 빨리빨리 확인을 해보라 그 말할게. 그럼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 거 확인하고, 이 정도에서 말아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채권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요 임차권이니까 요 임차권을 떠올리라 그 말. 그래야 요게 이해가 되니까. 물권 그러면 저거 소유권 떠올리고, 채권 그러면 임차권 떠올리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자 말이요. 먼저 이제 이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데, 여기서 직접 지배한다 이 말을 번역하면 타인의 동의나 협력이 없이도 물건을 지배한다, 요거를 직접 지배한다 요리 이야기로. 그냥 쉽게 지금 우리 수강생들의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법 공부는 집중력이 뛰어나야지 덜 고생하고 실력 늘리는데 하나같이 손 밑에다가 휴대폰 먼지 잡고 그러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네? 나 같으면 공부를 돌 때 휴대폰을 아예 진동도 아니고 꺼버리고 들어오고 있건만. 하면서 어떤 선생도 내가 전화했더니 휴대폰 들고 돌아와서 나 지금 수업 중이야 한데 마이크 소리 들리대요. 이 정신병자 선생도 있고 휴대폰 들고 와서 전화 오니까 바꿔잡고 했더라고. 이렇게. 전화는 내가 더 나쁘지만. 나는 그 새끼가 수업인지는 몰랐잖아. 이렇게. 내가 다음에 그랬어요. 참 너도 가지가지 한다고. 휴대폰을 들고 수업 시간에 들어간 새끼 어디 갔어 선생놈이. 그걸 또 받는 새끼 어디가 있고. 여기 이제 갑이 휴대폰 소유자 이렇게. 그러면 갑이 소유권은 지금 물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물건인가를 이따 가르쳐 줄 것이고, 얘가 이제 이 휴대폰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소유자로서 이 휴대폰을 지배할 때 보세요. 옆에 짝꿍의 동의나 협력 얻을 필요 없나요? 쉽게 말하면 내 것이니까 옆에 짝꿍 동의나 협력 없이도 스스로 이 휴대폰 지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물건이라 그래요. 그런데 채권은 안 그런다고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거하고 반대로 물건이 이제 간접적으로 지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개념에서도 이거 금방 유추할 수 있어요. 특정한 행위를 청구만 하기 때문에 직접 지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청구 당한 자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사례에서 요거는 간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이거하고 반대니까, 채권의 경우는 물건을 지배하려면 타인의 동의나 협력을 얻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여기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 현행법상 채권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이 임차 목적물인 건물을 지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임대인은 반대로 사용 수익해줄 채무 부담하잖아요. 그럼 이 채무를 이행을 해서 목적물을 인도를 해줘야 돼요. 사용 수익해주려면 목적물을 인도를 해야 되니까, 요 임대인이 반면에 사용 수익해줄 채무를 부담하니까 요 채무를 이행해서 목적물을 인도해줘야지 임차인은 비로소 건물을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거. 이처럼 임차권과 채권의 경우는 타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나 협력을 얻어야지 물건을 지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요리 이야기. 왜 그러느냐? 채권은 개념에서 알 수 있다시피 특정인의 특정에서 특정한 행위를 뭔만 하는 거요? 청구만 하는 거요. 이렇게 빌려주라고 청구. 그러면 그에 응해서 상대방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을 해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얘가 물건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 배타적이란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거. 여기서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이 말은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한다 이야기인데, 이 배타적이란 말이 왜 나오는가를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자 말이야. 물건이 이 세상에 얼굴을 비추게 된 이유기도 하는데, 이놈의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물건 하나를 필요로 하는데, 문제는 수요자가 세 사람일 경우에 그 수요에 맞춰서 물건이 세 개가 공급이 되면은 아마 미안한 얘기지만 학문 발전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세 개가 공급되는 게 아니고 공급량에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는 셋인데 공급량은 한 개만 공급이 되더라. 이런 경우가 억수로 많아요. 이것 때문에 학문 발전이 되는 건데, 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라면 같은 거 떠올리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결혼지식 동원하세요. 뭐 떠올리면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결혼 첫 시간에 배울 거 아니에요. 뭐 부증성 뭐 그런 게 있어. 부동산 같은 거는 공급량이 한정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수요자는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은 딱 한 개만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이 한 개의 물건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전투 현상이 벌어져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이 대목에서 경제학 같으면은 이 한 개의 물건을 어떻게 얘네들한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한가하게 이런 거는 연구하고 있겠지만, 그 사이에 사회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전투 현상이 벌어지니까 법은 따라서 관점을 달려요. 법학은 사회 질서나 사회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버려. 일단은 사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물건은 한 개밖에 없고 현실을 냉정하게 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필요한 사람은 세 놈이고 이걸 방치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한다 말이에요. 어쩔 수 없지 않냐 말이에요. 물건은 한 개니까. 따라서 이 한 개의 물건을 특정인은, 예를 들어서 값이면 값, 특정인은 전속적 지배에 맡기자 그 말이에요. 더 쉽게 값 당신만이 이 한 개의 물건을 독점해서 차지해라 그 말. 이렇게 이런 방법을 취해요. 근데 그냥 차지해라 하면은 안 되니까 이 한 개의 물건을 얘가 독점해서 지배하는 것을 권리로서 보호를 해주자 그 말. 해서 나오게 된 권리가 뭐이다는 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자는 물권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소유권이 왜 물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겠나요? 너만이 독점해서 차지해. 그게 뭐예요? 소유권이잖아. 그래서 소유권이 물권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가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다른 애들은
침범하지 말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해요. 그래 나오게 것이 물권이라고. 그래서 물권의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갔는가?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물권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따라서 여기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이 말이 바로 물권을 이야기해서 가장 핵심 단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회적 배경하에서 이 물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해하고 있으면 똑똑한 사람은 요놈 하나 배워가지고 물권법 혼자 공부하는 사람 됐어요. 물리 튀었다 그러고. 저 말을 항상 염두에 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독점에서 저런 배경에서 물권이 나왔기 때문에 소유권이 물권이고, 여기서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독점에서 지배한다 하다 보니 물권법의 이제 기본 원칙 하나가 이 대목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교재에 자주 등장하는 흔히 말하는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라고 말. 글자 그대로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한다. 이런 거를 일물 일권주의 원칙 거려.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요. 예를 들면 지금 휴대폰이 지금 한 개가 있는데, 물건은 한 개가 있는데 여기에 소유권이 두 개가 성립됐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물건은 한 개인데 이렇게. 그러면 갑도 을도 어느 누구도 이 한 개의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를 못하겠죠. 그럼 이걸 독점해서 지배하려면 물건이 한 개면은 소유권 물건도 몇 개만 성립되냐? 한 개만. 그래야지 얘만이 이걸 독점해서 지배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배타적인 권리의 특성상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물건만이 성립한다. 일물일권주의 원칙이 그래 나오는 건데, 채권의 경우는 이거하고 반대로 비배타적인 권리라고 말이요. 따라서 채권의 경우에는 거꾸로, 이거 거꾸로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도 수개의 채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 칠판의 사례를 봐보세요. 지금 요게 이제 매매 사례인데, 갑이 일단 이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아직 등기 이전 후기 전이에요. 얘를 편의상 제1 매수라고 가정하자면, 우리가 두 번째 주에 저 앞에 103조 배울 때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103조 입에다냐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이중매매라고 그랬죠. 그걸 한번 떠올려보자 말이야. 이 소유권의 저권은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매도인 갑이 제1 매수에게 아직 등기 이전 후기 전에는 얘가 소유권 이 조건은 채권을 갖죠. 그런데 등기 이전되지 아니한 걸 기하로 해서 갑이 평하고 이중 매매를 했는데, 그러면 얘가 흔히 말하는 제2 매수인데 얘한테도 등기 이전을 아직 안 해줬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매매는 이렇게 체결했는데, 그러면 여기 제2 매수인도 흔히 말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만 갖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개의 이 물건에 대해서 을도 소유권의 조건 채권, 병도 소유권 이전 조건 채권,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개의 채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이렇게. 왜 그러느냐?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한 개 물건에서는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된다고 봐야 되지만, 채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에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만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해달라고 졸라대는 것은 여러 놈이 동시에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 말.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한 개의 물건에서 수개의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는데 이 채권과 채권 사이에서는 우열관계도 인정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제1 매수인 을이 먼저 채권 취득했다고 그래서 제2 매수인 병의 채권보다 이자 채권이 우선하고, 따라서 나중에 얘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고,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채권자 평등 원칙에 그래요. 따라서 얘가 제2 매수인 병에게 먼저 등기 전후지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 거라고 말할게. 요게 채권의 특징이요. 이어서 마지막 차이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자, 물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배타적으로 지배하니까 논리 필연적으로 물권의 경우는 마지막 결론 절대성을 띠게 된다고 말이에요. 절대권의 성질을 간다 말이에요. 이 절대권은 뭘 말하느냐?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없는 권리를 절대권 권해요. 이게 왜 논리학적으로 절대권의 성질을 띠는가를 요 배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의미를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물건은 한 개만 공급이 됐다. 그럼 방금 이렇게 했어요. 당신만이 이 한 개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를 하라. 이걸 권리로서 인정을 해주고 이 권리를 우리는 물건이라고 하고 이 권리를 다른 애들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 나오게 된 것이 물건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말.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네들이 얘가 이 한 개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는 권리를 침범을 못하도록 하려면 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려면 역으로 뭐가 필요한 걸 생각해 보는 거. 갑이 얘네들한테 야 내가 이 한 개의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를 을에게도 병에게도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지 역으로 얘네들이 이제 그런 권리를 침범하지 않고 존중을 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물건은 논리 필연적으로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걔네들이 얘가 독점해서 지배하는 권리를 침범을 안 하게 된다. 이런 논리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누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의 성질을 갖는데 이 입에서 채권은 여기 개념에서 알수있다시피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상대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결론 삼아서 비교를 한 요게 물권법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인데 지금부터 이 말의 의미를 연습을 한번 해본다. 앞으로 이 말을 계속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거두절미하고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러면 채권은 전형적으로 상대권에 해당이 돼요.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말. 그러면 임대차 존속 중에 기간 만료되기 전이에요. 임대인이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 반환 청구한다 치고 그랬을 경우에 여기 임차인이 무슨 소리냐? 내가 이 건물에서 임차권, 사용수익권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 반환 뭐 하겠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특정의 상대방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해서 여지없이 반환 거절해요. 그런데 상대권이니까.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빌려준 상태에서 병에게 매각했다고 가정을 하고 얘한테 등기 전 소유권 넘어갔다고 말이요. 존속 중에 해서 이제 이 병이 내가 소유자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기본 원칙에 각에서 설명해 주는 거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특약이 있다든가 일체 그런 사정은 없는 걸로 지금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결론이 얘가 저 소유권을 얘한테 주장해 내가 새로운 소유자니까 건물을 팔아내라. 요때 임차인이 역으로 이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는가? 요게 저 물권법의 기초 중에 센 기초고 맨날 우리가 저 물권 시간 따지고 앉아있는 것이 이런 건데 분석해보면 얘가 갖는 소유권은 물건이에요. 물건으로서 절대권이고 따라서 얘는 내가 소유자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그런데 얘가 갖는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상대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한 특정의 상대방 임대인에서는 아까처럼 임차권 주장에서 반환 거절하겠지만 제3자 대해서까지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절대권이 아니니까. 그러면 총체적인 결론 이 병은 얘한테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역으로 얘는 임차권을 얘한테 주장을 뭐하니까 존속 중에 양도가 되면 얘는 목적물 반환하고 거리에 남게 된다고 말이야. 기간 만료 시까지 얘가 이 건물을 사용 못해요. 이렇게. 그러면 왜 이런 거 임차인이 보호가 안 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현행민법상 임차권이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이게 원리 원칙대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물어봅시다. 이거 가르쳐 드리면 이 순간부터 머리를 좌우로 계속 찌우찌우 돼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계속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가 세월 보낸 사람들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난 미리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물건이고 채권이 그 원리가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 경우에 존속기한 만료되기 전인데 원리원칙에 하면 얘는 건물권하고 거래 난제하죠? 그럼 묻는단 말이에요. 얘는 얘한테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나요? 한번 해보세요. 원리원칙적으로만 물건이고 채권이니까 얘는 명도하고 거래 난제해야 돼요. 그러면 기간 만료니까 사용 못했다고 말이야. 그럼 얘는 얘한테 뭐 하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얘는 목적물을 얘한테 사용 수익해줄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요거는 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 수익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근데 기간 만료되기 전에 내쫓겼기 때문에 얘가 양도함으로써 얘는 이 채무를 이행 못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채무자가 채무 이행 못한 것을 또 채무불량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민법 시간에 또 채무불량 그러면 돈 안 갚은 것만 떠올리면 바꾸면 못해요. 이 경우에 이 계약으로부터 봤을 때 이 채권 채무를 항상 떠올리고 이 채무 이행 안 하는 것이 전부 채무불량이에요. 따라서 얘가 기간 만료 시까지 이자가 건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보장을 안 해주게 되면 이것도 채무불량이라고 말. 그러니까 채무불량의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얘는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또 묻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렇게 양도할 때 미리 뭐 해버려? 특약을 맺잖아. 어떻게 해줘요? 얘 기간 만료 시까지 이자 임차권을 보장해 주는 걸로. 그래서 매매대금 정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매매대금에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또 보증금 돌려줘야 되니까 보증금만큼 까고 대금 지급하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그런 특약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원리원칙을 지금 배우는 거이고, 그러니까 고개를 좌우로 짜고짜고 덜지 말고 내가 이런 거 경험했는데 내가 임차인데 안 쫓겨났는데 민법에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또 이러면 머리 확 돌아본다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들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고개 짜고짜다가 1년 동안 고개 좌우로 흔들다가 또 내년에 또 공부한 사람 생겨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지적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었으라 보고, 따라서 이제 이 물건이 절대권이고 채권이 상대권이다. 요게 가장 핵심이고, 요걸 도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요걸 앞으로 물권법 시간에 자유자재로 갖고 써먹어야 돼요. 그 다음 여기까지 이해했다 치고, 그럼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서, 자, 물건은 물건을 직접 배타로 지배한다. 독점에서 지배하다 보니까 절대권으로서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소리가 뭐냐? 물권의 존재를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절대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물권의 경우는 부동산 같으면 등기, 공시 방법 갖추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다시 요 배경을 보라고 말이야. 진짜 요거 갖고 노세요. 자, 또 물건을 한 개만 공급됐다. 당신 혼자서 독점해서 차지해라. 그 권리로서 인정해 준다. 그래 나온 것이 물건이고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다. 얘네들은 이 권리를 침범하지 말거라. 지금 여기까지 가르쳐 줬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얘네들의 침범을 뭐하도록 하려면 마지막 결론이 내가 이 한 개의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다. 이 권리를, 소유권을 얘네들한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절대권의 성질을 갖고,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자 권리를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 준다고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얘가 갖는 그러한 소유권 같은 물건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 주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냐 그 말이야. 내가 이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네들이 알 수 있도록 대의적으로 미리 뭐 해주자는 거야? 공시해주자 그 말이야. 그래야 얘네들이 이걸 침범 안 하게 된다는 거야. 이 말 알겠나요? 그래서 물권의 존재를 제3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얘네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역으로 얘네들이 이자들의 권리를 침범 안 하고 존중해 준다고. 그래서 논리 필연적으로 절대권의 성질을 갖다 보니까 물권의 존재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물권은 공시 방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이어서 공시 방법 갖추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이 공시 방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필요한 것이 민법 185조 물권
법정주라고 하는 거라 그 말이야. 거기 밑에 보면 물권 딱 개념 두 줄 쓰고 밑도 끝도 없이 그 밑에 물권 법정주란 말이 나왔죠. 확인했나요? 이게 물권법의 기본 논리로 워낙에 중요한데 조문은 185조인데 요 185란 말도 외우고 있어야 돼. 자, 물론 이거는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나중에는 185조란 말이 머릿속에 저절로 입력이 되도록 그만큼 신경 써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물권 법정주의는 자, 이 공식 방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필요한 것이 물권 법정주의가 그러는데 이 관계를 이야기해서 지금부터 이제 물권 법정주의가 뭔지 기본 개념을 좀 깨우치자 말이요. 이제 개념상으로는 조문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권 법정주의가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외에는 개인이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런 거를 185조 물권 법정주의 그래요.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단 하나가 다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외에는 개인이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런 거를 물권 법정주의 요리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 저 물권 법정주의를 이야기해서 잠깐만 이걸 살펴보자 말이야. 아까 서두에 이런 말을 했어요. 물권 8개 중에 질권은 우리 시험에서 제외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제외가 되냐? 객체가 동사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당권하고 질권의 차이는 여기 시험범에 제외되더라고요. 차이는 문제 풀 때 물권법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차이점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객체와 관련해서 질권은 담보 목적물이 동산이어야 되지만 저당권의 경우는 동산이면 저당권을 좀 모아줘. 담보 목적물이거는 부동산일 것. 이게 차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앞으로 지겹도록 이 소리가 나오지만 을이 갑으로부터 1억은 빌리고자 한다. 빌려줄게 저당권 설정을 요구했다. 다 채무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이게 부동산이니까 이 경우는 이제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된다. 이때 이제 저당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당 목적물 점유를 누가 하느냐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요. 설정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은행으로부터 1억원 대출받고 내 살고 있는 아파트 위에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한다. 저당권자가 채권자라는 건 알아듣죠?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난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은행, 저당권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채무자인 내가, 설정자인 내가 계속 아파트 쓴다. 그 이야기. 따라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 목적물 점유를 누가 하느냐? 저당권 설정자가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대신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로 담보가치만 파악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하면 저당 목적물을 여지없이 경매 신청해서 경매 대금 가지고 자기 채권을 그 누구보다 우선 변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경매권도 인정이 되고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 인정이 돼요. 이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니까 마음 놓고 1억 빌려주는 거 돈 안 뜯긴다 생각하니까 이게 저당권이요. 그 이제 질권은 이거하고 반대예요. 질물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누가 하느냐? 채권자인 질권자가 하는데 질권은 예컨대 이런 걸 말한다고 말이야. 이 을이 갑으로부터 돈 10만 원 빌리고자 한다. 돈 10만 원. 그런 다음에 내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 동산이죠. 반지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런 동산의 경우는 담보물권 중에 저당권 설정을 뭐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부동산이 되니까 이 경우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 채권자가 이제 질권자가 되고 여기 채무자가 이제 질권 설정자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질권은 목적물 반지를 누가 점유하느냐. 요거는 아까 저당권과 반대로 질권자에게 점유가 이전이 돼버려. 따라 질권자가 이 목적물을 점유를 하고 거꾸로 나중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채무자가 변제 안 하면 채권자는 질권자는 질물 목적물을 경매 신청해서 경매대금 가지고 우선 변제 받는다. 나머지는 똑같고 경매권 우선 변제고 다 인정이 되고
차이는 딱 두 가지란 말이야. 담보 목적물이 동산이어야 된다. 점유를 질권자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질권의 가장 모델인 사례는 요즘에는 우리도 가정 살림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전당포를 이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돈들이 없었기 때문에 애가 아파서 병원비 10만 원 필요하다. 쌀 한 말 사고 한다. 근데 뭐 담보로 제공할 물건 없다. 그러면 손가락 끼고 있는 반지, 손목에 차는 시계, 각종 생활 필수품 이런 동산들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 10만 원 또는 몇만 원 차용을 해서 필요한 급전으로 썼다고 말이야. 이 전당포에다가 이러한 동산, 생필품 맡기고 돈 10만 원 빌리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실선을 볼 수 있는 질권의 사례예요. 이 전당포 업주가 질권자고 요즘은 좀 보기 드물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해했다 치고 지금부터 원래대로 들어가서 물권 법정주가 뭔지를 살펴본다면 이걸 이용을 해서 지금 왼쪽 사례에서 이렇게 가정을 하자면 말이야. 얘가 돈 1억 원을 빌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러면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담보 물권 중에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됐는데 얘네들이 이 아파트를 격차로 해서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을 하자고 말이야. 그러면 이 아파트를 격차로 해서 채권자가 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요걸 묻고자 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격차로서 질권을 설정해버리면 여기 185조 보세요.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률 또는 간섭법이 정한 외에는 개인이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요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격차로 질권을 설정해버리면 얘네들은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도 않냐는 부동산을 격차로 하는 질권이라고 하는 물권의 종류를 얘네들이 임의로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를 격차로 한 질권 설정 계약은 185조를 위반했으니까 무효로 들어가고 얘는 질권 취득 못하고 따라서 나중에 변제안에 따라서 얘가 질권자로서 아파트를 경매하고 이런 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 질권 취득 못한단 말이야. 더 나아가서 종류뿐만 아니라 물권의 내용도 개인 임의로 창설을 못해요. 따라서 이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이번에는 저당권 설정은 제대로 했어 이렇게. 그런데 목적물 점유를 저당권 설정자 하도록 우리 물권법에 규정이 됐는데 얘네들이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도 아니하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건의 내용을 임의로 창설한 셈이 되죠. 점유를 얘한테 이전해 주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종류 내용 다 개인 임의로 창설은 안 된다. 이런 거를 물권 법정적으로. 그러면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뭐에서만 만들어내야 되냐? 법률 또는 간섭법에서만. 따라서 여기 185조 법률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데 법 공부의 기초니까 하나만 물어보자 말이야. 앞으로 2차 과목 등을 공부하다 보면 법률이란 말이 튀어나오고 시행령, 시행규칙이란 말이 튀어나와요. 그게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만 내가 물어본단 말이야. 원래 한 국가의 법 체계를 최고법인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구별해요. 헌법보다 하위의 법을 뭐라고 부르나요? 명칭을? 법에는 단계별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법률이라고 하죠. 법률보다 하위 법을 뭐라고 하나요? 명령이라고 그러죠. 그 밑에 규칙이 있죠. 그러면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이게 법공부 기초인데 법률은 헌법 위반해서는 안 되고 명령은 법률 위반해서는 안 된다. 요리 되어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헌법보다 하위 그러나 명령보다 상위 법 중간에 있는 법률 요거는 뭐냐면요. 이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법을 법률이라고 불러요. 입에서 명령이나 규칙은 반대인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냐고 제정되는 법이 명령 규칙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2차 과목 시간에 주로 다루는 것이 명령인데 요게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을 대통령령, 총리가 제정하는 명령을 총리령,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명령을 부령이라 그러고, 여러분 2차 과목 시간에 나오는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많이 나오죠. 거기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게. 그러면 여기 지금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뭘 의미하는가? 흔히 책에 보면은 이렇게 쓰였어요. 185조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요 두 번째,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법, 요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다시 번역을 한다고 말이요. 번역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물권은 절대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누구한테나 주장하니까. 이처럼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어딘가요? 국회죠. 국민의 대표기관은 대통령 아니고 국회예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만 물권은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행정부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냐고 명령이나 규칙의 형식으로 찐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중요한 물권을 함부로 만들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한계가 생겨요. 그게 뭐냐 그러면,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누구나 주장하니까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물권의 종류 내용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률의 형식으로만 만들어라. 이런 심무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한계가 생겨요. 우리 국회의원은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하루 한시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천이 돼가고 있어요. 그럼 변천되는 시대 사정에 맞는 새로운 물권이 얼마든지 필요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물권을 어디서 만들어줘야 돼요? 국회에서. 근데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빨리 법률의 형식으로 물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도 하는 꼬라지로 보면은 시대 사정에 맞는 새로운 물건을 빨리빨리 만들어줄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간섭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허용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험에 계속 반복 출제된 게 뭐이던가요? 옛날에 이제 방금 제가 설명해준 물권법 중에 내용이 시험에 나왔는데, 최근에는 연대고 뭐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변천이 돼. 그런데 국회에서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줘야 안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섭법이나 물권의 창설이 현행법에서 허용을 하는데, 이 간섭법상의 물권에 뭐가 있느냐, 이게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이게 지금 요즘에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잖아요. 이런 말 알아들어요? 왜 이 대목에서 시험에 나오는지 아시겠냐고. 그래서 간섭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는 것이 뭐가 있냐, 그런 게 엄청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 판례들이 작년 시험부터. 여기까지 스토리 파악했으라 보고,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물권법 중에 뭔지 감 잡았다 치고, 잠깐만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법률 또는 간섭법에서만 물권의 종류를 만들어드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민법전, 이 민법전이라고 하는 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됐나요? 명령 형식으로 됐나요?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민법전이라고 하는 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진 법률이죠. 따라서 우리 민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물권의 종류는 법률에서만 인정이 되니까, 우리 민법이라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배우고 7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물권도 10개가 있는데, 거기 우리 책에도 이제 2개가 나와 있죠. 관습법상의 법정기상권이라든가 분묘 기지권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종래 대표적으로 간섭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지상권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여기까지 딱 한 다음에 기초 닦았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물권을 여기서부터 쭉 도출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절대권이니까 물권의 존재를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시 방법을 갖추려면 이게 갖추는 게 필요하니까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지금 배운 185조 물권 법정주가 그래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물권 법정주 이해했다 치고 요 관계 음미하세요. 내가 가르쳐주고 하는 건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니까. 왜 물권 법정주가 공시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을 필요한 건지 요걸 이제 깨우쳤으면 요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깨우쳐야 될 게 이 대목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속된 말로 기나 고동이나 개인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법을 조금만 안 사람 같으면 물권을 새로 만들어서 거래하겠죠. 법을 좀만 안 사람 같으면 개인이 물권의 종류를 함부로 만들어낸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통용되는 물권의 종류가 수십, 수백 가지가 통용이 될 거라고 말. 근데 물권은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시방법 갖추라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물권의 종류가 수십, 수백 가지가 되면 그의 합치가 되는 공시방법도 수십, 수백 가지가 나와야 돼요. 이 공시방법 수십, 수백 가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원천적으로 공시방법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물권의 종류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 그러니 공시방법을 갖추려면은 그 전제로서 물권을 개인이 함부로 만들어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고, 물권의 종류를 몇 가지로 한정을 짓자 그 말이에요. 우리 민법에서는 몇 가지로 한정 지어놓고 있어요? 8종류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러한 물권은 공시방법 등기를, 이러한 물권은 공시법 인도를, 이런 식으로 공시방법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공시방법이 몇 가지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물권의 종류 8가지 딱 한정 지어놓으니까. 해서 공시방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물권의 종류를 몇 가지, 우리 민법 8종류 몇 가지 종류로 한정을 지어놔야지 공시방법 갖추는 것이 용이해진다. 이런 스토리예요. 여기까지 일목이나 이해했다 치고, 그 다음 서론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이해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여기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절대권.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물권은 절대권이니까 첫째, 이 누구자가 핵심이에요.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이제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절대권이니까 이 말을 뒤집게 되면 이런 원리가 성립이 돼요. 따라서 누구 침해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다. 이렇게 이걸 뒤집게 되면 이때 절대권의 특성상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 특질로부터 도출되는 물권의 효력을 우선적 효력이라고, 누구 침해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다. 이 특질로부터 도출되는 물권의 효력을 물권적 조건권이에요.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갖고 놀라는 거예요. 갑이 예컨대 휴대폰 소유자, 소유권은 저기 물권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A, B, C, D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겠죠. 절대권이니까. 그런데 만약 A가 갑의 휴대폰을 뺏어갔다.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 내가 휴대폰 소유자다 본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의 침해 상태로부터도 얘가 당연히 보호가 돼야죠. 못 알아들으면 뺏어간 놈한테 야 인마 내 거니까 뭐해라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얘한테 원래 소유권 주장할 수 있었으니까 동일한 원리가 B에게도 적용돼요. 얘한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으니까 B란 놈이 내 휴대폰 뺏어간 경우도 야 인마 내 거니까 반환해라 이 녀석의 침해 상태로부터 얘가 보호가 돼야죠. 뺏어간 거는 소유권 침해한 거니까. 이 논리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때 내 휴대폰 돌려줘서 청구하는 것을 물권적 조건 요리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조건은 물권이 절대권의 특질로부터 이 두 가지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요거 두 가지 이해 못하면 물권법은 물 건너 갔고 요 두 가지 이해 못하면 시험과 관련해서도 지겹도록 집중 출제가 되고 지겹도록 우선적 효력은 시험을 떠나서도 나중에 증 땄다 치고 복덕방에 앉아서 권리 분석할 때 이 우선적 효력 이해 못하면 눈먼 봉사되고 실무에서 일치를 못해요. 물권적 조건은 사례 문제 풀 때 물권 조건 이해 못하면 사례 문제 푸는데 개발 세발이 되고 결론 이 두 가지 효력은
물권이 절대권한 특접도 유료가 되니까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물권의 효력이다 그 말이야. 딱 이걸 갖고 놀지를 못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물권법 공부 물 건너가요. 이 두 가지 이해하는데 전력 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물리전 초권에 시험에서도 집중 출제되고 앞으로 지겹도록 이거 우리가 써먹고 살아야 돼요. 계속 4시간마다 이거. 여기까지 딱 줄거리 잡아놓고 좀만 쉬었다.